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왕에 사시는 한 주부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가족이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참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구청에서 일하는 구급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30년을 한 자리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요. 아들은 지방 사립대를 나와서 작은 회사에 취직해 2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 치고는 나름 괜찮은 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전세 2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34평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신혼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과 부모님들 도움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차는 10년 된 소형차 한 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직장을 다니고 아들이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비록 작은 전셋집이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거든요. 매일 저녁 식탁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주말이면 마트에 함께 가서 일주일 치장을 보고 명절이면 시댁에 모여 윷놀이를 하며 웃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특히 저는 아들 자랑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들 정말 착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 수고했어 하고 인사부터 해라고 말하곤 했죠. 실제로 아들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썽 한번 피우지 않았고 공부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는 용돈까지 드리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 평온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독촉장. 작년 10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는데 익숙하지 않은 은행 이름이 적힌 등기우편이 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앞으로 온 것 같아서 그냥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그 편지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집으로 이런 게 왜 와? 하면서 봉투를 찢어 열더니 그 안에 든 서류를 보고는 완전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촉장이다. 은행에서 온 거야. 아니, 이게 다 무슨 돈이야? 3천? 5천? 이게 장난이야? 저도 덩달아 놀라서 그 서류를 들여다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연체, 카드론 연체, 그리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금융기관 이름들. 그리고 그 모든 빚의 명의자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도용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거 가짜 아닐까? 우리 아들이 언제 이런 걸 했겠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모든 게 맞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고, 저는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습니다. 아들의 고백.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전화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들아, 엄마야.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는 거니? 집으로 이상한 게 왔어. 은행에서.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급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사실은 사업을 좀 했는데 잘 안 됐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업? 네가 무슨 사업을 해?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 1,000만 원 정도를 종잣돈으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았대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수익이 나서 이대로 가면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좋은 집도 마련해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났던 거죠. 더 큰 수익을 원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고 더 많은 상품을 들여놓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고는 쌓여가고 광고비는 들어가고 매출은 없고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어요. 지금 빚이 얼마나 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5천만 원 정도 되라고 답하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천만 원. 우리 가족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이면 2년은 좋게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세후 250만 원 정도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몽땅 모아도 몇 년이 걸릴 돈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내 아들이 혼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몇 개월 동안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인정한 빚 규모, 사업 실패 과정,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마지막에는 주먹을 쥔 채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놈을 당장 집으로 불러. 아들이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왔어? 밥 먹었어? 하며 반갑게 맞았을 텐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는지 현관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 앞에 아들이 서자 남편이 탁자 위에 독촉장들을 쾅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이름으로 진 빚이 수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집안을 욕보이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빚이 없어지냐? 내가 평생 허리 휘어가며 모은 돈이 얼마인데 내 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회사 월급만으론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투자? 도박이랑 뭐가 달라?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네가 뭘 안다고. 저는 중간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자기 방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거실에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무너진 일상. 그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탁이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침묵만 흐르는 자리가 되었어요.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었고 남편은 아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 혼자서만 억지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시금치 무침, 맛있게 먹어, 국 좀 더 먹어 같은 말들만 허공에 떠돌 뿐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도 인사 한마디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야 나왔어요. 밥을 먹을 때도 아들이 있으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찬물을 끼얹듯이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들도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원래 활발하고 말 많은 아이였는데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도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밥 먹을 때가 아니면 나오지도 않았어요. 가끔 제가 방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안에서 한숨 쉬는 소리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남편의 실망과 분노를 이해해야 했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들의 절망과 후회를 달래야 했으니까요. 밤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의 절망.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 아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너무 심하게 우는 것 같아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들아, 괜찮니? 무슨 일 있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이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서 소리내지 않으려고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등을 어루만져 주니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싶어. 아버지 눈도 못 마주치겠고, 엄마까지 고생시키고, 나는 그냥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빚이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이렇게까지 절망에 빠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안 돼.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빚이야 갚으면 되는 거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목숨은 다시 얻을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엄마,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아버지한테는 불효자고, 엄마한테는 짐이고, 내가 무슨 낯으로.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심장이야. 네가 주저앉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살겠니? 살아만 있어라. 그거면 된다. 살아만 있으면 길은 어떻게든 찾아진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잠들 때까지 등을 두드려주고 괜찮다고 계속 말해주었어요. 빚보다 더 무서운 게 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었거든요. 남편의 숨겨진 눈물. 아들과 그런 밤을 보내고 며칠 후 남편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는 차갑게 대했지만 저한테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또 술을 마시길래 저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못난 아비라서 그렇지. 아들한테 화내는 것도 사실은 미안해서 그래.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내가 제대로 길을 안 보여준 것 같아.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법,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법. 그런 걸 안 가르쳐 줬나 봐. 내 피 뽑아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25년 동안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나도 아들이 불쌍해. 그 어린 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았겠어. 부모 잘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 거 아냐? 근데 나는 왜 자꾸 화만 나고 손이 먼저 올라가려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내려놔요. 화도 분노도 자책도 우리한테 남은 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뿐이에요. 그날 밤 남편은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강한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한없이 약한 아버지로 무너져 있었어요. 조금씩 찾아온 변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남편이 먼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화가 풀린 건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빚은 내가 도와줄 거다.
하지만 다시는 숨기지 마라.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사는 게 힘들어도 정직하게 가는 게 맞다. 아들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부족할 만큼 죄송합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살아만 있어라. 그게 제일 큰 효도다. 그 순간, 오랜만에 우리 집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가족이 다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함께 만든 해결책. 그 후로는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확한 빚의 규모를 파악했어요. 아들이 숨기고 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 4,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합쳐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고 아들은 부업을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 다시 마음을 추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포자기하는 모습이었는데 가족이 함께 도와준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의욕을 되찾았어요. 실패한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단단해진 가족.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직장 잘 다니고 있나 정도가 아니라 요즘 회사에서 어떤 일 하고 있니? 힘든 일은 없니?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경험담도 많이 들려주면서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혼자 끙끙 앓는 타입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부모와 상의하려고 해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먼저 말하고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평온하게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라도 서로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재 우리 가족, 빚을 다 갚기까지는 아직 2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막하지 않아요. 가족 모두가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매달 줄어드는 빚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들은 요즘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본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금씩 수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빚 갚는 것도 빚 갚는 거지만 너희들 앞으로 살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지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지만 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이지만 제가 벌어오는 월 80만 원도 빚 갚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힘들 때 저도 함께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뿌듯해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혹시 지금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큰 빚이라도 결국 돈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